과학기술과 윤리 단원에 대해서 내용 정리 조금 간단하게 수특해드리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이네요. 102페이지 이제 과학과 기술 윤리가 나오는데 먼저 보시면 이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여러분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너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될 테고, 너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다 보면 이제 비관주의가 될 텐데, 요것들의 이제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과학기술 지상주의자로 우리가 베이컨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베이컨 선생님 정도만 시험 문제에서는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여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컨 선생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 예, 이렇게 이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여기 가치 중립성 논쟁과 요거 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과학자의 책임 문제를 이제 묶어서 보통은 많이 시험 문제에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보시는데, 역시 학자 중심으로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 6월 목표는 학자가 나왔긴 했지만, 학자가 나오더라도 크게 그 학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과학기술의 중립이냐 아니면 개입이냐, 요것만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과학기술을 같이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요. 첫 번째가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냥 단지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가 한 분 있었죠. 요 분이 이제 야스퍼스 선생님이시죠. 야스퍼스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야스퍼스인지 모르셔도 괜찮고,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 그냥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에 보시면 과학기술을 다루는 영역과 가치를 다루는 윤리의 영역은 구분된다. 요거 이제 강조하신 사상가가 푸엥카레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으셨죠. 요 정도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은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을 이야기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전반적으로 가치를 판단을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정당화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을 추구하고 객관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와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이때는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치가 개입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자기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인 문제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과학기술과 이제 가치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야스퍼스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야스퍼스 선생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기술은 그냥 수단일 뿐이다.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때는 이제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두 번째 줄에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그 자체로는 별거 아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활용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하이데거 선생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급격하게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게 되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고 부정하고 상관없이 어디서나 부자연스럽게 붙들려 있다. 여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과학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랍니다. 과학기술과 연관되어 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을 하게 되면, 중립적으로 이제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거 생각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CCTV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CCTV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CCTV에 이렇게 걸리고 있죠.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CCTV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내맡겨질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생활 침해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가 나의 정보를 이용하려고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하이데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같이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시면 야스퍼스 선생님의 경우는 이 기술 자체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기술은 그 자체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닐 그냥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관심을 가져야지 과학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에 비해서 하이데거 선생님은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며 감추어져 있는 어떤 모습이 드러내주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기술에 종속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제 과학기술자의 이제 책임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책임은 두 가지로 나누죠. 내적 책임이 있고 외적 책임이 있는데 외적 책임은 과학기술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적 책임은 말 그대로 여기 1번에 보시면 연구 윤리를 잘 실천해야 되고 과학기술 연구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연구에서의 어떤 성실함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윤리적인 원칙이나 부정적인 것 여기 밑에 보면 2번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작, 평의 등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자가 가치 판단을 개입해서 어떻게 조작을 한다든지 위조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올바른 과학기술의 결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그럴 때를 우리가 보통 내적 책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적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외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결과를 고려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가치 개입을 조금 많이 이야기해요. 가치 개입을 조금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과학기술의 결과물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적정 기술이 나오는데 이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개념 자체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과학자의 그런 외적 책임을 강조했던 분이 요나스라서 요나스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시게 될 텐데 그 전에 여기 기출 플러스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구분하는데 갑은 뭐 을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고 보통은 내적 책임이 같이 중립적으로 가고 외적 책임은 같이 개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는 어렵게 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모의고사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때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그리고 내적 책임 플러스 외적 책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스 윤리. 사실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요나스 선생님의 윤리죠. 요나스 선생님은 이제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새로운 윤리. 새로운 윤리. 그러면서 이 새로운 윤리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무로서의 책임이어서 여기 3번에 보면 당위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당위적 책임을 강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요나스는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좀 볼게요. 현 세대의 어떤 문제를 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통적인 윤리만으로는 과학기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후적 책임을 중시했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우리가 어떤 것을 미리 생각해서 예상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해서 미리 책임을 지는 어떤 예방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칸트의 이제 정원 명령을 이제 본받아서 의무론적인 관점이니까요. 인류가 존속해야 하는 생태학적 정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미래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미래의 인간이 살아갈 가능성,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정원 명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강조하시는데 요게 이제 1차적 책임이라면 2차적인 책임으로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고려해 주는 것도 일단 책임의 범위에 들어가요. 근데 요게 1차적 책임이고 요게 2차적 책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 드리기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의 주체는 오로지 현 세대 인간밖에 없지만 인간이 미래의 지구상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대상이 책임이라는 말은 빼고 쓰도록 할게요. 책임의 대상이 기존의 전통 윤리에서 현 세대만이었다면 이제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되겠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다 보니 우리는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터전이 생태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일방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생태계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인정을 하게 됨으로써 이 요나스 선생님을 인간 중심주의로 분류하거나 생태 중심주의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별도의 사상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준 요나스의 책임의 특징 무슨 뭐 예견적 책임, 예방적 책임, 사후적 책임, 사전적 책임을 다 포함하는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밑에 있는 글을 한번 보시죠. 전통의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인 명령과 경률이 그 내용적으로 아무리 상이하다 할지라도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는 바를 그에게 행하라. 너의 이웃을 사람이 언제든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대해라 등등 모든 경률에서 행위자와 그 행위의 대상이는 타인은 현실의 공통적인 참여자 요거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 사는 사람들 현실의 인간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 윤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행위에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의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앞으로는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 진정한 인간의 삶과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현 세대 인간만 고려하지 않고 미래 세대 인간과 생태계를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이제 요나스 선생님이신 거죠. 여기 밑에 설명도 한번 볼게요.
요나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적 세계가 동시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현 세대 인간들로만. 그래서 이 세대의 미래에 대한 예견될 수 있는 삶의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고려를 해서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는 현대과학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가 너무 크고 새로워서 이로 인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윤리만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다라고 보고 자연,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윤리를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요나스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실제로 어렵게 나오게 되면 요나스 선생님의 부분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요나스가 모의고사 수준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교육청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뭐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시민의 노력은 뭐 그냥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실전 문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 이건 뭐 딱히 학자를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제시문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라는 뜻이네요. 인간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준 성과는 인정을 하되 성과를 인정을 하고 윤리 과학적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행복과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글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과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입장이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함을 간과하느냐 오히려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과학기술에 대한 굉장한 낙관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온 성과와 혜택을 인정해야 된다. 성과와 혜택을 인정해야 된다를 물론 이 제시문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같은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3번 과학기술의 바탕을 둔 이상사회 실현이 현실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과학기술주의의 입장이죠.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이죠. 4번 인류에게 미치는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반성적 성찰.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위에 보면 여기 고찰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과학기술의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이게 이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한다라는 말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간단하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요. 다음 가상 인터뷰이고 기억에 들어갈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오늘날 과학기술은 생체정보, 의료, 기록, 이동, 경로 등 다양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은 과학기술과 그 기술을 지닌 사람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근대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설계한 감옥인 판옵티콘의 죄수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판옵티콘은 제가 정보윤리에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벤담 선생님이 이야기한 원형 감옥이고요. 원형 감옥. 이 원형 감옥은
죄수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죄수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판옵티콘이 뭐 CCTV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문제들을 이제 감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정보 사회에서 어떤 정보에 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판옵티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자 선생님은 그렇다면 대중이 과학기술이라는 판옵티콘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 이야기가 되면 될 것 같죠. 기억. 대중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창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기관을 창설하고 있는 게 제도적인 측면은 맞지만 대중의 정보를 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 권력의 정보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감시 체계, 그렇죠. 이게 이제 제도적 측면에 해당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다. 검열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정보와 대중 그 과학 기술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열을 강화하면 안 되겠죠. 리을 개인정보를 외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적 접근이니까 맞고요. 앞에도 다 맞는 표현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는 판옵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잘 생각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과학기술은 자연현상을 이해하여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과학지술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과학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을을 보시니까요. 과학기술 연구가의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판단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독립적일 수 없다니까 가치관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과학기술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인 목표를 궁극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가치 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요걸 이야기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실게요. 1번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가치 중립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니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활용되는 모든 지식은 주관적인 도덕 판단을 요구한다. 지금 주관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게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과학기술은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치 중립을 의미하는 거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체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발되어야 된다. 이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는 어떤 사회적 요소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가치 중립적인 입장만 맞고 가치 개입적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문제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구단원에서 사상가 얘기가 잘 나오지 않지만 사상가 얘기가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결핍 속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체만이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대요.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비로소 대상에 있어서의 책임의 전제 조건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인간만이 오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인간이 자기와 동등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동등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저런 관계에서 항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실제성에 대한 충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책임윤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고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위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현 세대의 인간만이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요나스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기억부터 보실게요.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죠.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보겠죠. 이건 뭐 환경윤리에서도 모든 그 살학자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이거는 어디에 넣어도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니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는 책임의 대상이다. 그렇죠.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견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견적 책임이 필요하는데 여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예견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견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예견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없는 결과도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견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예견되지 않는 결과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책임의 범위를 엄청 확대하신 분이 요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올 위험보다 희망에 주목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스 선생님은 공포의 발견술 주장하신 분이잖아요. 공포의 발견술 주장하신 분으로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윤리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위험보다 희망이 아니라 희망보다 위험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호혜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스 선생님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있을 때 실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미래 세대만이죠. 호혜적인 의무가 아니라 일방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 세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라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넘어가고요. 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 결과와 실험 결과가 인류 복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또는 유해할 것인가를 측정할 수 없대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 갖는데요. 진리를 잘 공표하기만 하면 된대요. 과학 탐구의 학문적 성과가 인류 복지에 이용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인류의 절멸과 범죄 행위에 대해 악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랍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발견을 실제 활용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은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분을 오펜하이머로 이야기하셨죠. 오펜하이머로 이야기하셨고 오펜하이머는 과학기술에 대한 내적 책임만 강조하고 그리고 외적 책임은 정치가들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는 거죠. 기억, 과학자는 이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되는가?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과학 내적 책임이죠. 과학에 대한 내적 책임이죠. 내적 책임. 당연히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니은, 과학자는 연구에 대해서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외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느냐라고 했으니까 오펜하이머는 내적 책임만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과학자는 정치인과 달리 연구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서 고민할 책임이 없는가? 그렇죠. 정치인들이 책임질 문제이고 과학자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리을,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공동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측해서 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 결국 과학기술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외적 책임, 내적 책임이 아니라 내적 책임이 아니라 외적 책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외적 책임까지 과학자가 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펜하이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4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기술은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공허한 힘이다.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 어떻게 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광기를 부리는 거지 기술이 광기를 부리는 게 아니더라.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러한 사태라는 전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과학기술은 그냥 기술일 뿐, 실제 활용에 대한 책임은 활용할 때는 같이 개입이 필요하지만 과학기술에서는 같이 중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야스퍼스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도구이다. 그렇죠. 예,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수단이죠. 맞습니다. 니은 기술은 그 자체로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과학기술 그 자체로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이 그냥 일종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디귿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아야 한다를 이야기하고요. 리을 과학기술을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가치 판단이 필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도 보시죠.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고요. 학생 답안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랍니다.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대한 구분이고요. 가나를 비교해서 서술하랍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자의 책임이니까요. 내적 책임 아니면 외적 책임이겠죠. 가를 보시면 과학기술자가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비윤리적인 해석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내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니까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외적 책임을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내적 책임, 나는 외적 책임을 가리킨다. 그럼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과학기술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연구윤리를 실천해야 될 책임. 그렇죠. 내적 책임 맞고요. 디귿 나는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에 미칠 영향을 숙고해라. 결과를 고려해라 라는 거니까 외적 책임 맞고요. 리을 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 연구윤리에 따른 책임 참거짓을 구분하는 책임 진위 판단이죠. 사실 판단이네요. 이를 검증하는 과정 이거 맞는 거죠. 미음 나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연구라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결과를 고려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중단할 수도 있죠. 이 결과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를 고려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를 고려해서 과학기술을 계속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시겠어요? 실전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1번 가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억해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기술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초월해 있다. 선악을 초월해 있다.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보신 야스퍼스 선생님 되시겠네요. 야스퍼스 선생님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을을 보시니까 기술은 본질은 결국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급급해서 매몰되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데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라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지 않도록 과학기술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지 말고 가치를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는 하이데거 선생님이시죠.
하이데거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같이 개입을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X축을 보시니까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 가치 개입이네요. 높음이시면 되시겠고요. Y, 기술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는 야스퍼스가 강조하는 거니까 네, 떨어져야 되겠고요. Z축을 보시면 기술이 그 자체가 인간을 종속화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 이거는 기술에 대한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니까 하이데거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축 높고 Y축 낮으면서 Z축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높음, Z축은 낮음이니까 요 세 개 연결을 하면 디귿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디귿이 정답이 될 것 같네요. 2번 문제도 한번 보죠. 2번 문제, 갑을이 서로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과학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한대요. 진리를 발견한 책임만 있답니다. 요거는 우리가 무슨 책임이라고 하냐면 내적 책임이라고 하죠. 내적 책임이라고 하죠. 근데 요것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경과에 대해서 책임은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져야 된다. 오펜하이머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예컨대 원자폭탄과 같은 발명품의 제조는 과학자의 순수한 학문적인 행위를 보아야 되며 원자폭탄의 활용은 그 책임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정치가들에게 있다. 오펜하이머의 전형적인 입장이네요. 을을 보시면요. 과학자의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내적 책임도 지면서 연구 결과물이 사회적 영향을 검토해야 된다니까 외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적 책임 플러스 외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과학자는 자기 연구의 사회적 결과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예컨대 원자폭탄 발명자는 그것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책임, 외적 책임을 구분하시는 문제예요. 1번. 갑이 을에게 과학자 연구에 대한 어떤 윤리적 평가도 불가능한데 너는 간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윤리적 평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과학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갑은 내적 책임이 있다. 내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적 책임. 내적 책임과 관련된 윤리적인 평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2번, 갑이 을에게 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자가 아니라 활용한 사람이 져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할 수 있는 표현이죠. 3번, 과학자는 연구 활용 결과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을이 얘기하지 않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4번,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진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둘 다 강조하죠. 이거는 내적 책임이니까요. 둘 다 강조하는 거죠. 간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5번, 과학자의 책임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에만 있다라는 건 내적 책임만 있다라는 거니까 갑이 강조하는 거고 을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죠. 3번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부정의 대답입니다. 부정의 대답. 윤리행위의 질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권력의 규제를 존재하는 것이다. 권력의 규제를 존재한대요. 새로운 용주의 행위 능력은 윤리의 새로운 규칙을 요구한대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또 새로운 종류의 윤리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거짓말의 동기와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래요. 이와 같이 압력이 인간의 새로운 기술 능력의 존재와 더불어 기술적 행위 능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능력의 존재는 윤리에서 새로운 것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는 우리의 행위 권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전통적인 윤리 개념 밖으로 내몰려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니까 전통적 윤리만으로는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우리는 미래 인류의 실존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전통 윤리만으로는 새로운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책임 윤리가 강조되어야 된다.
그 책임의 범위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요나스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는 겁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 존재를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미래 인류를 보장해야 되겠죠. 2번 인간은 기술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윤리 규범이 필요하겠죠. 필요하다. 3번 현대 기술 발달에 따라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의 범주도 확대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전통 윤리는 그저 그 인간만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윤리는 현 세대 인간, 미래 세대 생태계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확대가 됩니다. 4번 인류의 존속에 대한 책임은 조건적 책임이 아니라 무조건적 의무인가? 그렇죠. 생태학적 정언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당위적 명령이죠. 당위적 명령입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5번 책임윤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호의 관계. 아까 우리 기본 문제에서 봤다시피 현세대가 지는 일방적 책임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칼럼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근데 어떤 사상가는 기술이 인간의 자연 생산물과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었고, 자연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고문하여 괴롭힐 수 있을수록 비밀을 토해내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이기는 한데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뭔가 비밀을 많이 토해내고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베이컨 선생님이 이 근대의 사상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는 우리 과학을 활용하여 자연을 이용하고 삶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자연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다른 생명체는 물론이고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베이컨과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자연과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되는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기업, 과학기술을 인간 복지를 위해서만 쓴다. 요건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고 베이컨의 생각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야 된다가 베이컨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귿, 인간과 자연의 다른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을, 과학기술이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렇죠. 고려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5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벌 사상가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참고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질문을 적절한 것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연과학의 대상인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활동의 영역을 넓혀서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에게는 천연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라고 분수도 있다. 우리는 천국물이라고 불리우는 물을 만들어냈고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때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과학기술 지상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과학기술 지상주의, 낙관론.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베이컨. 이 말은 베이컨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을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미래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윤리의 원리로 해야 된다. 좋은 거보다는 나쁜 거를, 부정적인 결과를 어떤 윤리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요나스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컨과 요나스 이렇게 놓고, 베이컨, 요나스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보시죠. 과학기술의 연구 범위와 대상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베이컨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요나스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만 허용이 되고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과학기술은 제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2번, 과학기술을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잘못인가? 둘 다 잘못이 아니에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라고 베이컨은 당연히 인간중심주의니까 얘기하겠고요. 요나스 선생님도 환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3번. 3번.
과학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요나스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베이컨 선생님은 뭐 예방조치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입장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스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4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래 생명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은 약화되느냐라고 묻는데 요나스 선생님은 엄청 강화되겠죠. 책임의 범위가 더 늘어나잖아요. 베이컨 선생님은 과학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5번 과학기술이 약화되는가? 예, 약화되는가니까 뒤집어서 얘기해야 되죠. 예, 미안합니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생태학적 정원 명령에 위반되는가? 그렇죠. 요나스는 맞고요. 베이컨 선생님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6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개념적으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실에는 이미 우리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의 대상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의 사실 판단은 가치 판단에 의존해 있어서 과학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시 가치 판단에 의존하여 연구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활동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야 된다 하니까 이분은 가치 판단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외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네요. 보통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가치 판단과 책임 문제를 묶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모역을 진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면 내적 책임만 지는 거니까 잘못됐고요. 과학자는 규범적 평가로부터 벗어나 그러면 가치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라는 뜻이니까 가치 판단이어야 되니까 잘못됐고요. 3번 과학자의 과학적 사실 판단 과정에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4번 과학자의 연구활동은 현실적으로 가치와 분리되는 사실의 영역일 수 없다.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못됐고요. 5번 과학자의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는 모두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되느냐? 아니요. 가치 판단이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도 한번 보실게요. 7번.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대한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정직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되고 의도적인 눈속임이나 자기 기만의 문제가 있는지 연구 결과를 내지 않았는지 저작권 표시를 적절하게 했는지와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내적 책임 외에 다른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갑은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자의 전문 지식인으로 공공성에 반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되며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발언해야 되고 조언해야 된답니다. 과학기술자 연구에 대한 내적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내적 책임과 동시에 연구 결과가 인간의 존엄성과 부여는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외적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내적 책임 플러스 외적 책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점을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정직성과 신중성에 내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적 책임만 져야 된다가 아니라 내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요 말은 갑을 그러시면 갑도 맞고 을도 맞는 거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니은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해야 되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라는 건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을이 강조할 내용이네요. 디귿 과학기술자는 과학적 사실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즉 내적 책임이 있는가? 그러면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면 B가 맞네요. 과학기술자는 연구 주제 설정 단계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가? 주제 설정 단계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 가치는 외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을이 맞고 갑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 단원에서는 그렇게 막 학자를 중심으로 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요나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나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적 책임, 외적 책임, 뭐 가치 중립, 가치 개입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